자, 미국하고 북한의 회담, 또 미국 소식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의 경우에는 지금 북한에서 미국하고 북한 회담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답니다. 철통 보완을 하고 있대요. 미국하고 북한이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데, 자, 김영철이 미국 방문한 것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방송을 하지 않는답니다. 자, 그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김정은이 그 과감한 결단하라고 지난번에 폼페이오 장관도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죠. 자, 모든 것은 다 끝났는데 이야기는 다 끝났다. 김정은의 과감한 결단만이 남았다라고 그때 얘기했었어요. 김정은이 그래서 그것이 늦어지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 꺼내는 것도 있겠죠. 또는 그 밑에 김정은 밑에 있는 그 부하 장성들에 대해서도 설득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한은 지난 70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이 유지해왔던 이 그 봉건 3대 세습, 그 군사독재, 종교적 교도 국가죠. 독재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그 비밀에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개방하지 않은 국가예요. 중국하고도 뭐 그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안 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냥 통제되고 억압된 비밀의 국가가 북한이었죠. 지난 70년 동안. 그런데 갑자기 요 몇 개월 동안, 2, 3개월 동안 김정은이 중국을 두 번 왔다 갔다 하고 판문점에도 두 번 왔다 갔다 하고 미국의 국무장관이 두 번이나 평양을 들어갔다 나오는 그러한 엄청난 변화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북한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그 6번의 접촉이 있어요. 김영철까지 하면은 김영철이 백악관 가서 트럼프 만난 것까지면 7번입니다. 이렇게 3달 만에 7번의 이러한 대외 접촉을 통해서 북한이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개인이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 누군가의 도움을 자꾸 얻죠. 이 사람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도 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나 좀 도와달라 그러고 전화를 한다든가 나 지금 아픈데 좀 나 좀 와서 돌봐줘. 나 뭐 약도 좀 사 먹어야 되는데 돈 좀 줘. 뭐 여러 가지 그 외부의 요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잘 해오던 지금 북한이 엄청난 지금 과부하가 걸려서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이거. 이거 말이죠. 얘네가 김정은이 이거는 지금 뭐 미국하고 싱가포르에 가서 회담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미 북한은 변화를 엄청나게 겪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얘들은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지금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또 화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1년 전 북한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외부로 너무 많이 나왔어요. 외부로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갈등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서 이 미북 회담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북한은 지금 엄청나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35살인가요? 몇 살밖에 안 된 김정은이 옆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고모부 장성택이 있었으면 잘 도와줬을 텐데 또 고모 김경희인가 뭐 있었죠. 김경희인가? 김경희 그 고모가 있었어도 잘 도와줬을 텐데 김정은에게는 지금 믿을만하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이리 승냥이 호랑이 사자 늑대만 주변에 있습니다. 그 부하 장성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측근에 있는 북한의 고위 관료들은 김정은을 어떻게 하면은 저거 자기가 잡아먹을까라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김정은의 혈육이 없어요. 김여정이 여러분들 보셨지만 그 얼굴 보세요. 그게 뭐 피죽도 못 먹은 애처럼 비실비실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슨 위험이 나옵니까? 김여정 같은 얼굴에서.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이나 김정은이 이거 제일 얘네들한테 좋은 거는 망명하는 것뿐인데
어쨌든 굉장히 곤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북한 내부에서는 아무 얘기를 못 해요. 이거 얘기를 했다가는 진짜 북한 내부 폭발합니다, 정말. 미국하고 만났다라는 거. 그 말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북한 막 주민들이 막 들쑥들쑥 할 겁니다, 아마요. 지금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는 트럼프를 만나고 싶고 트럼프하고 협상해서 다 하고 싶은 마음이 김정은이 있는데도 자기 머리만큼 그 밑에 부하 관리들이나 북한 주민들이 자기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라올지 이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이 그 아랫줄에 밑줄 쳐서 나오죠. 평양을 비우는 기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아마 이번 회담에 그 김영철이도 데리고 갈지, 김영철이는 놔두고 갈지, 아마 김영철을 평양에 놔두고 가면 상당히 많은 변수가 더 많이 생기겠죠. 자,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 북핵 기준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민주당, 공화당 서로 손잡아서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상원도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손잡고 여야가 손잡고 국방 수권법 같은 걸 만들어서 북한에 대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국론 통일돼 있습니다. 미국은 국회의원들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의견 통일이 돼 있고 북한에 대한 입장이 확고합니다. 아주 강경하게 통일돼 있습니다. 북한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북한에게 폭격을 해도 미국은 전혀 흔들림 없이 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폭격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 하원이나 상원이나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검증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법안을 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국방수권법 안에 넣어서 북한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진정성을 시험하려면 인권과 개혁을 말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은 말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전문가들이 좌파 쪽 전문가들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 딴지 걸고 싶고 그런 거. 인권이나 개혁은 사실은 그 작은 문제죠. 핵이 제일 문제예요. 김정은한테. 김정은은 핵을 놓는 순간 김정은은 여지껏 북한 70년 역사를 다 던지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은 정말 주요한 게 뭐고 세컨드 부수적인 게 뭔지를 구별 안 하고 말한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무슨 백악관 고위 관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도 질문을 받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북한의 인권 문제에 열중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장 큰 문제이니까 당신들은 걱정 안 해도 된다. 라고 백악관에서도 확답을 주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지금 일주일 동안에 미국 해군 함정과 공군 폭격기가 저 남중국해에 계속 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중국을 계속 자극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중국이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왜 니네들 자꾸만 미국 그 공군 폭격기 와? 그러는데요. 중국이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뭐라 했냐면 니네 미국 힘 자랑하는 거지 하지 말어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출격한 미국의 항공기가 어떤 거냐면은 핵탄두를 싣고 대륙과 대륙을 비행할 수 있는 하늘의 요새라는 비행기라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이걸 가지고 겁먹지 않겠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 애들이 겁먹은 것 같아요. 중국 애들이 마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나 겁먹지 않았어. 미국 비행기 그런 거 떠도 나 겁먹지 않았어. 예, 목소리는 잔뜩 겁을 먹으면서도 나 겁먹지 않았다니까. 니네 미국 비행기 그거 떠도 나 겁먹지 않았다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렇게 들립니다. 자, 북한 핵을 해결하는 해법으로는 카자흐 모델이 부상했다는데요. 북한에 있는 핵을 모두 반출하고 거기에 있는 핵 과학자도 미국으로 전부 이주시키고 그리고 핵에 관련된 모든 자료도 미국으로 다 반출시키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 비용은 미국이 된다. 뭐 당연히 그 미국이 그 되는데 뭐 돈 얼마 들어요? 예,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죠. 아, 저거 핵 반출하려면 미국인이 직접 들어가야 되잖아요. 미국 비행기도 가야 되고. 당연히 미국이 돈 들어가는 거 당연한 건데, 뭐,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카자흐 모델로 북한이 협상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한, 좋은 결과라는 거죠. 자,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는 볼턴이 가는데 말이죠. 예. 여러분들 그 소식 들었죠?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약간 알력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폼페이오 장관이 하고 이렇게 좀 친한 것 같다. 예, 그리고 볼턴은 좀 이렇게 뒷칸으로 물러난 것 같다. 그랬죠, 여러분? 그 볼턴이 말이죠. 지난번 김영철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볼턴은 옆에 없었어요. 폼페이오 장관만 있었지. 자, 그래서 사람들이 왈가왈부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김영철이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 백악관에서 볼턴은 없고 폼페이오가 들어갔을까요? 그랬는데 이번에 싱가포르 갈 때는 이번에는 폼페이오가 안 가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싱가포르 안 가고 오로지 볼턴만 데리고 싱가포르 갑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게 재미난 현상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김영철이 백악관에 왔을 때 만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마이크 펜스 폼페이오예요. 자, 그럼 김영철이라는 놈이 그 눈매가 상당히 날카롭죠. 이 자가 상대방 전략을 읽을 수 있겠죠. 폼페이오의 약점이라든가 마이크 펜스의 약점이라든가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 그런데 누구는 모르냐 하면은 볼턴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김영철이. 그러면 김영철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난 다음에 평양으로 돌아갔을 때 김정은한테 보고를 하겠죠. 아, 김정은 존엄님, 이번에 싱가포르 가면은 그 폼페이오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요러요러한 사람이고 이 사람의 단점은 보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면 요런 얘기를 하면은 유리할 겁니다. 하고 코칭을 해줬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 폼페이오하고 펜스는 싱가포르에 안 가는 거예요. 대신에 김영철이 만나지 못했던 볼턴이 싱가포르에 갑니다. 그럼 김정은이 싱가포르 갔을 때 볼턴을 보면은 도대체 볼턴의 약점이 뭐고 강점이 뭔지 사전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님이 이제 존 볼턴을 앞세워서 일단 김정은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죠. 그때 김정은은 볼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볼턴에 끌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님이 사람을 잘 쓰는 겁니다, 지금. 예. 김영철이한테는 펜스 부통령 폼페이오를 보여줬고, 김정은을 만날 때는 볼턴을 데리고 간다. 북한을 요리하는 방식이 이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이 북한을 처리하는 방식이 이렇게 고단수입니다. 엄청나게. 뭐 볼턴하고 싸워서 볼턴이 뒤로 밀려난 거 아니. 그건 우리나라 그 후진국 그 정치를 생각한 사람들이나 그딴 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볼턴이 싱가포르 가는데 싱가포르 가서도 최고위급 회담은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잠깐 또 채팅창 여러분들 뵙겠습니다.